김성준입니다. 잠깐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입니다. 빅데이터 인재를 말하다의 저자이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은 SK그룹의 수택 추구협의회에 있습니다. 인사적인 카페에서는 산적 꼬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잠을 자기 전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딱 누워서 오늘 첫 서문을 어떤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뭔가 멋지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현학적인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 우리가 현재 이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의 모든 꿈과 저의 모든 목표가 완전히 다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모든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역시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인재를 말하다라는 책도 지난 2월 달에 정확히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날에 내가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이 책을 쓰겠다. 4개월 이후에는 내가 이 책을 세상에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목표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탈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조직도 굉장히 빡센 조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잖아요. 밤 12시 보통 퇴근인데 12시에 딱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정확히 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A4 용지 한 장씩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썼습니다.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왔더니 가치관이 많이 변했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으로만 살아왔고 목표에 대한 마일스톤만 기억이 나지 그 목표를 어떻게 내가 달성해 왔는지 과정에 대한 행복과 추억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 2월 달에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표를 찍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앞으로 3년 뒤에 해외 저널에, 유명한 해외 저널에, SASCI 저널에 내가 일저자로 해외 논문을 하나 출판하겠다. 그런 목표를 찍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그 저널 에디터로부터 업세트 메일을 받았습니다. 딱 메일을 받자마자 엄청 기뻤습니다. 그런데 30초 만에 허무해지더라고요.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는 과정이 없었구나. 목표만 있었지 과정 자체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시대라는 표현을 서두에 썼는데요. 동시대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동시대의 사람, 동시대의 그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시잖아요. contemporary. 근데 재밌는 게요. con과 temporal이거든요. con은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뜻이 있죠? temporary. 일시, 임시. 지금 우리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HR 담당자들이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무한할 줄 아는 우리의 그 역할과 우리의 생명이 어때요? 템포러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었고요. 지금부터는 좀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정조차 즐기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리더에게, 우리 조직에 있는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것을 통해서 리더들이 성장하는 것일까? 이게 큰 화두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CEO분들을 인터뷰를 하면 일단 임원들한테 가장 아쉬운 점이 그 첫 번째로 무엇을 꼽을까요? 가장 아쉬운 역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거시적 관점,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같이 고민하는 사람 없다. CEO처럼 고민해주는 임원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HR 담당자로서 그런 전략적 사고, 거시적 관점을 키우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런 화두가 굉장히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건 저희가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쉽게 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경험들을 갖고 나면 모든 가치관이 변하거나 갑자기 악질적인 상사가 갑자기 변하는 가치관. 이런 경험들을 보면 우리가 리더한테 필요한 것은 경험이 아닐까? 그러면 단순히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리더들한테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이렇습니다. 저는 좀 깊숙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HR 어널리틱스입니다. 저희 조직 내에는 상당히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쌓여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시사점을 이끌어내는데 제가 이번에 요양을 하면서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키우면 일단 아이디어는 떠올랐고 분명히 이럴 것이다 해서 데이터를 봤더니요. 전략적 사고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네이처냐, 그러니까 전략가는 타고나는 거냐. 둘째는 너처냐. 그게 아니라 전략가는 만들어지는 거다. 입니다. 네처냐, 너처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네처 플러스 너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의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줄까? 우리 임원들은 어떤 것으로 커야만 진짜 거시적 관점 전략적 사고가 커지는 것이냐. 데이터를 봤더니요. 통계 분석에 심도 있게 했습니다. 단순 상관관계로는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구조방정식 돌리고 성장 연구도 막 그러는데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자질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인지 능력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축적된 경험과 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조직을 보는 관점, 경쟁 환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이 있지만 경험보다는 조금 덜하다. 여기서 이제 다시 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좋아. 네처와 너처의 조합이다. 그러면 네처와 너처의 조합인데 그러면 우리는 네처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실렉션의 문제고. 그러면 실렉션을 다 임원들을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만 봐서 이 사람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렇게 골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그 변수에 의해서 실렉션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HR 담당자는 그러면 너처럼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경험 주고 교육 훈련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단순한 고민이고요. 구체적으로 고민이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경험이냐 그게 전략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경험을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그 경험을 하면서 어느 시기에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가 서포트가 돼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렇습니다. 보통 HRD 담당자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레벨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프로그램 레벨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의 HRD 프로그램은 진화할 대로 진화했습니다. 진화할 대로 진화했고요. 크로스 섹셔널리는 최고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면 론지투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타임을 거쳐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경험을 주고 어떻게 트레이닝 디벨롭먼트 어느 시기에 주느냐,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거시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강의할 때 주머니에 손도 넣고 이런 스타일이라서요. 네, 건방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고민거리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체계라는 것도 세웁니다. HRD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직급에 이런 프로그램, 뭔 직급에 이런 프로그램, 직무 펑션별로, 리더십별로 하는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는 이게 유기적인 게 아니라 직급 차원에서 직급 레벨별로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끼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컨셉추얼리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캐스케이딩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MBO에서 목표 탑 목표가 정해지면 캐스케이딩 한다. 디벨롭먼트도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 디벨롭먼트 자체가 캐스케이딩 되는수록 정말 좋은 조직이라고 봐야죠. 위에서 아래로, 그 위에서 바로 아래로.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난리지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윗상사가 바로 밑에,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그 바로 밑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교육체계와 프로그램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개념적으로 캐스케이딩 디벨롭먼트다. 이건 내가 만든 용어야 라고 구글에 쳐다봤더니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CCR 아티클에서 한번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요,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30분입니다.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은 시간을 줄였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HR 빅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오버뷰를 좀 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받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고요. 앞으로 10분 동안은 HR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버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HR의 빅데이터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는데요.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세 가지 로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기의 힘입니다. 벤치마킹이죠. 두 번째는요, 트렌드의 힘입니다. 무엇이 요즘 뜨고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한데 가시적 성과로 그걸 반드시 적용하려고 합니다. 권위의 힘입니다. 누가 이랬답니다. 지기의 재ገል치가 이런 얘기했고요. 누구는 저런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CEO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남의 얘기거든요. 우리 조직의 얘기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남의 얘기입니다. 아니, 남의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 HR을 지향하는 HR이 어떻게 전략적 인사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얘기들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얘기는 어디에 있냐? 조직 내에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에 있습니다. HR 데이터의 종류와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조직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빅데이터, 일반적인 빅데이터하고 HR 빅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크고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HR 빅데이터는 이 세 가지 기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HR 데이터가 정말로 버라이어티하고 볼륨이 진짜로 크고 정말로 그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HR 빅데이터는 정말 정확히 얘기하자면 스몰 데이터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왜 HR 빅데이터라고 부르느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가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HR 빅데이터가 가져야 되는 특성 세 가지를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어떤 인사 담당자가
자기가 HR 어나리틱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직 내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의미를 끌어내고 어떻게 제도에 반영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제발 좀 봐달라 해서 봤는데요. 글쎄요. HR 빅데이터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특성은 그 모든 데이터가 개인화된 데이터예요. 개인화된. 이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사 고과 데이터, 조직 문화 진단 데이터, 무슨 서베이 데이터, 다 모든 것들이 인디비주얼 레벨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이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도대체 누구의 데이터냐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전제 조건이 표현이 바람직한 HR 빅데이터의 조건입니다. 조직의 문화나 특성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 문화 진단 서베이를 한다고 했을 때 무기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있고 유기명도 기명도 괜찮은 회사가 있습니다. HR 빅데이터의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면 가능하면 기명 데이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회사의 데이터 엄청 많습니다. 엑셀 이거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데이터들끼리 연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인사고가 데이터 엑셀로 쭉 가져가 계시죠. 연도별로. 조직문화 진단 10년, 11년, 12년, 13년 데이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빅데이터는 이게 모두 예를 들면 제 이름은 김성준이지 않습니까? 김성준이 2010년에 응답한 데이터 인사고가 11년에 응답한 데이터 인사고가 14년에 응답한 거 다 연동이 되어야만 총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데이터 안에서만 독립적으로 외딴 섬같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조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거든요. HR 빅데이터 표현이 왜 붙었냐? 빅데이터에 HR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진정한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활용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description, 그리고 verification, prediction. description은 소위 매트릭스 이거 아시죠? 인덱스, HR 인덱스, HRT 인덱스, HRM 인덱스. 이건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평균으로만 쓰는 겁니다. 산술 평균. 조금 더 나아가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런 정도만 쓰는 겁니다. 현상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연간 퇴사율 평균이죠. 나누기 사친영산에 의한 연간 퇴사율은 그 조직의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다 그러면 우리 회사 문화가 좋지 않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건 팩트 데이터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보통은 종업원 의식 서베이, EO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디스크립션에 속하는 범주예요. 두 번째는요, verification. 보통 인사제도 보면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어?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질문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그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엄청나게 열풍이 일었습니다.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그러면 어떤 조직에서 이런 식의 퀘스천을 가져볼 수 있죠. 구조화 면접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냐? 검증해 보는 겁니다. verification. 그럼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2009년 이전의 입사자들의 신입사원 데이터하고 2009년 이후의 신입사원들의 데이터, 동일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간단하게는 차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엑셀에서 다 되는 기능입니다. 차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구글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소문이 들었대요. 인사 평가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로지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만 구글에 채용되고 연봉은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여기 구글은 통계 문화가 발달한 회사거든요. 실제로 그란지를 통계적으로 다 보였고 조직 내 다 공표를 했습니다. 성분이 잦아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건데요. 프리딕션. 무언가를 예측하는다는 거죠. 모 그룹 핵심부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저희 그룹은 아닙니다. 모 그룹에서는 똑같은 S그룹.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인사는 과연 뭐냐? 프리딕션은 뭐 하는 거냐? 일단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측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면 술 처먹고 늦게 들어가면 와이프가 짜증내겠지.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갔더니 냉기가 흐른다. 예측했죠. 그렇습니다. 한 명은 깊게 아는 한 명이라면 예측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30명 정도 된다. 우리 조직 구성. 예측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들은 속속들이 알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100명, 200명, 300명이 넘어간다? 인사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정보의 비대칭성. 여기는 정보가 충분한데 여기까지만. 여기는 누가 뭘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를 모아야죠. HR 빅데이터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뭐 그런 사례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신입사원 그 하이 퍼포머들을 발라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형을 했더니 프리딕터, 그러니까 예측 인자, 예측 요인이 어떤 것들이 강하게 예측을 했고 이거에 근거해서 선발을 했더니 얘네들이 이전 신입사원보다 더 매출이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영업 매출이 더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측 모형에 기반한 겁니다. 자, 빅데이터, HR 빅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활용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수술하고 난 이후로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Description, Verification, Prediction. 여기까지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요게 문제죠. 아직까지도 글로벌리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회사는 아직은요.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일부 펑션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HR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활동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HR 어널리틱스라고 표현합니다. HR 어널리틱스. 어널러지는 그냥 단순히 분석이죠. 근데 어널리틱스는 뭐냐면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작해서 분석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제도에 반영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가리켜서 어널리틱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HR 어널리틱스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HR 어널리틱스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라는 것은 제가 맨 뒤에 참고 문헌들을 좀 달아놨습니다. 물론 제 책도 있습니다. 참고 문헌들을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컨텐츠의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HR 빅데이터다.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또 조직에 속해 있는 HR 담당자로서 가장 견지해야 될 게 저는 트렌드에 대한 불안해요. 트렌드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거 그걸 가장 싫어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경계했던 게 이걸 마치 트렌드로 띄우고 싶은 욕심보다는 이게 진정으로 HR 담당자라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실제로 우리 조직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관점에서 철저히 비판해보고 생각해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R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 안에서 그
금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시사점이 나올까요? 물론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시사점이 있어서 제도에 반영하기도 하죠. 저희 조직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인사 담당자의 직관을 벗어나집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HR 빅데이터는 인사 담당자의 직관을 보조하는 형태로 쓰여야지 HR 빅데이터는 즉 객관이 우선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낙인이 찍히는 현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별별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창의성이 가장 높은 인재가 누구냐? 그러면 창의성 매절 하다 보면 창의성 순서대로 리스트가 쫙 뽑힐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정이 제대로 됐냐? 그리고 그 창의성이 실제로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 창의성이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잘못 낙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HR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시에는 그 시사점은 반드시 집단 수준에서 시사점이 나와야 됩니다. 모 부서에 있는 아무개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집단 수준에서 도출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 만약에 핵심 인재 제도가 있다면 우리 회사 핵심 인재의 프로스 앤 콘스가 뭐냐? 집단 수준에서 분석이 돼요. 어느 특정인을 낙인 짓지 않고 특정 짓지 않고 시사점이 도출이 돼요. 세 번째는요. 개인정보 이거 탈익교감 문제 이런 것들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HR 빅데이터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분에 시작해서 지금 35분이군요. 혹시라는 말은 빼고 여러분의 궁금점은 무엇입니까? 또는 고민사항은 무엇입니까? 네. 그 정보 HR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포메틱 디스크립션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딕션하는 케이스가 이제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빅데이터 저자로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HR 데이터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프레딕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참 그 프레딕션 하기에 좋은 툴로서 여겨졌었다라는 것도 좀 남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윤리였습니다.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저희 내부 사례는 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당연히 그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임원의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조직 구성원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책뿐만 아니라 사실 대외적으로 나가서도 이게 개인의 데이터를 물론 집단화해서 분석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사실 제 양심상 조금 저되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상 이게 프리딕션은 가장 통계적으로도요. 프리딕션은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걸 이제 사람에 적용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오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프리딕션하면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단을 프리딕션한다. 그러면 그 집단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평균화돼서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조금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HR 담당자로서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가장 나쁜 강사가 이런 강사입니다. 가장 보기 싫었던 강사가 이거였는데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역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리더십 서베이 하잖아요. 그러면 리더십 서베이 하면 리더십 서베이 결과를 어떻게 이제 도출하죠? 일단 1단계 평균, 절대 비교잖아요. 근데 저희 내부에서 모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R&D 조직도 많고 애들이 짜. 실제로 R&D 조직은 정말 짜. 매우 비판적이고. 보통은 다른 조직 같은 경우는 4545 찍는데 얘네들이 2323 찍어 죽겠어. 이거 어떻게 보정 못해? 아주 영향력이 강하신 분이셔서 제가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보정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사람 그러면 첫 번째 퀘스천이 여기까지 있죠. 응답 성향이 조직 구성 집단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내에서도 부문마다 다른 거냐? R&D 다르고 스텝 조직 다르고 영업 조직 다른 거냐?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응답 성향을 어떻게 어떤 요인을 잡아서 측정할 거냐? 그리고 보정을 한다면 그 보정값을 어떤 요인을 저희 전문적인 요인을 이제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변수를 측정해서 반영해서 예측을 하고 예측한 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줄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작년 하반기에 꽤 길게 있었습니다. 많이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보정은 하긴 했는데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프리딕션에 가까운 건 아닙니다. 검증과 프리딕션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한 조직 성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로 응답해서 또는 이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면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어야 마땅하냐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그렇게 한 사례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고 제 세션.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아까 좀 전에 컨템포러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보다도 저는 HR 담당자로서 함께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컨템포러리. 우리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고 또는 우리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지난 2000년 이후로 지나치게 퍼포먼스 패러다임으로 살아왔습니다. MBO네 뭐 굉장히 기업 조직 자체가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친 퍼포먼스 패러다임. 우리 조직의 그 어딘가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컨템포리를 살아가는 HR 담당자로서 도대체 우리는 HR을 어떤 HR을 해야 되냐? 우리는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상 이슈로 시간을 좀 줄였고요. 인하우스 아카데미의 남주의 차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경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혜입니다. 이제 아마 빅데이터를 들으러 오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다른 분야처럼 느껴져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저희 회사 제품이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영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체험해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은 또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굉장히 많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저희가 경영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많은 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의 정보가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을 전공하기 전에 학부에서 이제 영화 이론을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재무를 하고 있지만 영화 이론을 공부를 하고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한 3년간 하면서 굉장히 경영학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굉장히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되어서 이제 대학원에 MBA를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 있지만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래서 경영학 4년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 정말로 회사의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 마케팅이나 재무나 생산에 있어서 업무를 이론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일을 해내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는 또 많이 이제 물음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학습에 있어서 단지 경영학의 이론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 외에 조금 더 경영 실무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바탕이 되어서 이 게임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저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시적 관점과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가. 단지 앉혀놓고 마케팅 토피믹스란 무엇이냐, STP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거를 실험적으로 경력을 10년 쌓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적으로도 마케팅 포피 믹스가 무엇인지 또는 STP 전략이 무엇인지 생산이란 무엇인가 서플라이 체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기업 경영 프로세스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그 연관성들이 또 어떻게 기업의 재무적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에서 이 교육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핵심 요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이론적인 여러 가지들을 잘 녹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하고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냥 큰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지만 또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게임의 가상현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현실성과 얼마만큼 유사성이 있는가 우리가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실무를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포커스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개발의 주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적용을 해서 저희 교육 특징 안에는 기업 현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탕이 되어 있다는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엑셀 분석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 게임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하는 작업이 매 분기를 경영하는 데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실무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또 많이 역할을 많이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경영의 큰 그림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 가지고 있는 각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게임 안에서는 마케팅과 생산, 재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 기능들이 어떻게 프로세스 안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각각의 그 관련된 경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을 분석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그 분석과 의사결정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진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이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게임에서 봐야 될 주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게임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가상 경영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분기를 반복하여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전체적인 교육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경영을 하고 나면 경영 성과를 바로 확인을 하면서 강사들이 들어가 이제 코칭 관련된 왜 그런 경영 성과가 나왔는지 여기서 분석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짚어주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보통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의 과정이 있지만 대부분은 8시간 정도 하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싶은 데서 좀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교육이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해서 4분기에서 한 6분기 또는 8분기까지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을 조금 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건 대부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도 웹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팀당 한 기업이 되어서 그 강의실 하나가 하나의 마켓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기본적인 것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 게임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 권씩 나누어 줘서 그걸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적 사례를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N기업입니다. 네, 이건 이제 여기는 어디였냐면 IT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경영학 전공이 아닌 대부분 IT 개발 쪽, 그러니까 좀 이과 출신들의 사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대부분의 여기서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은 재무적인 그 베이스는 없지만 본인들이 하는 업무들, IT를 개발하고 게임을 개발하거나 하는 일들이 경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어떤 숫자로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두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앞에 1시간, 2시간 정도 재무 교육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대부분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또 제조업과 이 IT 기업에서의 차이 여러 가지 나는 것들, 원가가 뭐가 틀리는지,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피드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인 재무 용어를 설명하는 데에 사전 학습 단계가 굉장히 좀 충실한 편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업계와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어떻게 틀린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재무 쪽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시간, 1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앞에서 한 4분기 정도는 경영 성과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들이 재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나타내 주는지를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뒤에 이제 보통은 게임을 개발하는 그 대부분의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5분기부터 한 10분기까지는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포커스를 두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그룹 같은 경우는 예비 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승진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은 실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경영에서 필요한 의사결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은 사실은 생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재무 쪽인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또는 재무제표를 봄으로써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생산 쪽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이 결정적으로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생산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들이 왜 마케팅에서 거부하는지, 또는 마케팅에서 낸 의견들이 왜 재무 쪽에서는 거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의사조율을 하는데 왜 재무적인 영향을 서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좀 큰 그림을 보는데 많이 교육을 치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전학습에서는 거의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은 기업 실제로 경영을 시뮬레이션 게임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두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대부분이 임원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피드백이 들어가는 시간에 대부분 기업 사례들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D그룹 같은 경우는 환경, 보건, 안전이라고 해서 정말로 전혀 재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 안전적 때문에 대부분 그거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사전 지식이나 또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이 제일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무교육에는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이 교육을 활용하여서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재무 심화 교육을 좀 깊게 하는 편이고,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먼저 재무란 무엇인가,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또 환경 산업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고, 게임은 좀 2차적인 컨텐츠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고 경영 시뮬레이션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주로는 재무란 무엇인가, 그게 기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읽혀지고 분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게임 사이트는 로그인 사이트고요. 그래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게임을 진행할 때 주로 보는 게 경영 성과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게임을 의사결정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거의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나오는 또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분기 의사결정을 새롭게 하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기본적인 숫자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 같은 식으로도 보고서를 제공해서 그 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또는 기업이 각각의 경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보는 것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 지금 이제 BSG가 있는 기본적인 경영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입니다. 소비 내구재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또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량을 결정하는 요소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마켓이 각 분기마다 시장 규모가 이렇다라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들어가 있는 게임을 하는 팀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매 분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욱더 학습자들이 게임에 몰입하기도 쉽고 그리고 모든 기업의 모든 팀들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다 그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은 저희가 창업을 하는 건 아니고 3년간 이미 경영되고 있던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능을 맡는 거는 CEO와 마케팅, 생산, 재무 담당이 역할을 맡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영업지점으로 보내서 판매하는 이 1년의 경영 활동이 게임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학습자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마케팅이나 또는 생산, 재무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입력을 하면 그 각 팀에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나오는 실제로 결과는 뭐가 있냐면 뭐 판매량이 얼마다, 시장 규모가 얼마다, 또는 퇴직 사원은 몇 명이 되었다, 생산량을 몇 개 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개발되었다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학습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다시 그 다음 분기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하는 동안 학습자들이 봐야 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게임을 딱 하고 나면 대부분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봐야 할 게 너무 많다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 3분기 이상 게임을 하고 나면 경영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보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입력하고 생각하고 그 요소들이 또 판매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재무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 그래서 게임을 한 만큼은 기업 경영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우리가 봐야 될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학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방향 같은 경우는 BSG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 등이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는 기업을 하는 거는 대부분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강의를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만, 그러니까 웹만 연결될 수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나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강사가 피드백을 경영 시뮬레이션을 보고 웹으로 바로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제조업이었지만 유통업 관련된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판매하는 이런 과정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발에 있어서는 태블릿 PC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와 크게 뭐 UI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다른 보고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경영하는 것처럼 CEO와 각각의 담당 이사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된 것처럼 보고서들이 더 필요가 되었다거나 또는 게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보완되게 이제 저희 두 번째로 개발된 비즈니스하는 BSG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가 틀린 거는 첫 번째는 제조업 바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유통, 업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리고 경영 성과를 내는데 각각의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보는 데 가장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빅데이터를 말씀하신 분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지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보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의사결정을 하고 결과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사결정이 이 결과를 나오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게임을 한 번 하면 훨씬 더 빨리 몸에 익히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또 해보시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7일 날 무료로 공개 오픈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직접 게임을 해보시고 보시면 또 더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1번 부스에 있는데 가시면 추천장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